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2번째 페이지. 은하를 누비며 신대륙 발견을 꿈꾸는 우주의 콜럼버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꿈꾸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예. 중간에 또 뭐 얻어타기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오랜만에 저희가 천문학 이슈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암흑물질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뭐 천문학자 베라 루빈 편이라든지 우리 은하의 모습 편이라든지 암흑물질 얘기를 종종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암흑물질이란 개념이 뭔가 은하의 모습이나 회전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네. 그 정체는 사실 이게 뭐 기본 입자로 구성된 건지 아직 알려진 게 없다고. 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아직도. 맞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암흑물질 얘기를 틈틈이 들으니까 조금씩 그래도 익숙해지는 느낌은 나는데요. 오늘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우주 공간에,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암흑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꽤나 넓은 영역에 걸쳐서 지도로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암흑물질의 지도를.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재미있는 건데, 암흑 물질은 그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요. 네. 당연히 눈으로도 못 보고, 네. 그리고 뭐 적외선, 자외선, X선 이런 그 어떤 빛을 보는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애예요. 근데 어떻게 지도를 그리죠? 그런데 네. 여기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여기 얼마나 좀 휑하게 모여 있는지, 네. 이런 밀도 분포 정도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옮기는 거는 해볼 수가 있어요. 결과물이 저겁니까? 제임스 웹이 찍었다는 게? 맞습니다. 저게 암흑물질 지도예요? 지금 보시면 네. 이제 배경에 까만 우주가 있고 네. 중간중간 반짝이는 하얀 점들이 있어요. 네. 이제 저 중에 대부분은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배경 은하들입니다. 네. 점 하나가 네, 저기에 찍혀 있는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엄청 스케일이 큰 사진이네요. 맞습니다. 거의 네. 은하단 정도의 규모를 아우르는 아주 큰 스케일의 사진이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좀 퍼렇게 네. 좀 구름처럼, 도깨비불처럼. 맞아요. 여기저기 좀 뭉쳐있는 덩어리들이 있어요. 네. 저게 저 관측한 영역 안에서 암흑 물질이 여기에 높은 밀도로 여기저기 분포할 겁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관측을 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저 파란 부분이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암흑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네. 그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서 네네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켜놓고 와이파이 신호가 어디가 센지 약한지를 확인한다고 해볼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집에서도 뭐 벽 너머 소파 뒤에 가끔 어디는 와이파이 잘 안 되는 있어요. 음영 지역들이 네,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한 발짝 계속 움직이면서 이 좌표에서 와이파이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한 발짝 이동해서 와이파이 좌표 그 신호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네. 방 설계도에다가. 네. 그리고 그렇게 숫자를 다 메모로 옮긴 다음에 그 숫자 분포를 가지고 네. 등고선을 그릴 수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은 화장실 쪽에 와이파이 신호가 제일 세고 거실 쪽에 와이파이가 제일 안 되고, 이렇게 등고선 분포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와이파이 신호가 센 곳은 제일 진한 파란색, 와이파이 신호가 약한 구석은 제일 어두운 파란색,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의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도에서의 와이파이에 해당하는 게 암흑물질인 것이고, 맞습니다.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관측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너무나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암흑 물질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대체 뭐로 보느냐? 내 말이. 바로 네. 암흑 물질이 흔적을 남기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중력이에요. 중력. 네. 그래서 암흑 물질은 빛을 직접 발산하거나 네.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는 일반적인 관측으로는 당연히 볼 수 없지만, 중력을 통해서 여기에 중력이 뭔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암흑 물질이 많다. 이쪽에는 좀 중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암흑 물질이 좀 적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암흑물질의 질량 때문에 중력이 강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네. 근데 중력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물체가 주고받는 힘에 불과하니까. 네. 그럼 중력을 대체 또 어떻게 보느냐? 네. 바로 이게 그 중력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진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공간이 휘어진 거를. 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네. 이야기하는 개념인데요. 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공간이 왜곡이 되고 네. 휘어지고, 네. 그러면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아주 멀리 떨어진 빛이 날아오는 과정에서 네. 빛의 경로도 따라서 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봤을 때 휘어지지 않았을 때는 원래 자리에서 보였어야 할 그 빛이 네. 약간 이상한 위치에서 보인다거나 음. 이상한 모양으로 보인다거나 뭔가 좀 일그러져 보이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네. 중력이 빛을 휘게 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라고 해서 네. 중력 렌즈라고 부르죠. 중력 렌즈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에도 중력 렌즈 현상이 보이나요? 네, 이제 네. 그 여기저기를 관측을 하면 네. 멀리 아까 제가 하얀 점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던 그 배경 은하들 있잖아요. 네네. 그 은하들이 원래 모습으로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미세하게 좀 찌그러져 있거나 늘어져 있거나 왜곡이 된 아.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게 다 이제 눈엔 안 보이지만 네. 그 배경 은하와 우리 지구 사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 그 암흑 물질의 중력 때문에 만들어진 허상인 거죠. 지금 저게 그 하나하나의 점을 확대한 건데 아, 조금 네네.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네. 휘어져 있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우리가 중력 렌즈를 통해서 네.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암흑 물질이라는 유령을 네. 좀 시각화해서 이제 얼추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력 렌즈 중에 강한 중력 렌즈가 있고 네. 약한 중력 렌즈라는 게 있나 보는데 맞습니다. 어떤 차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중력 렌즈가 있어요. 이 중력 렌즈는 보통 강한 중력 렌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네. 지구가 있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아주 멀리 떨어진 배경 별, 배경 은하가 있어요. 근데 지구와 배경 은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네. 텅 비어 있으면 우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겠죠. 근데 그 둘 사이에 아주 무거운 네. 암흑 물질을 많이 머금고 있는 뚱뚱한 은하 하나가 끼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그 뚱뚱한 은하 혹은 은하단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던 그 배경 전체 모습이 거의 동그란 홀을 그릴 정도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버전의 네. 묵직한 녀석 하나가 끼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큰 버전의 단일 중력 렌즈를 강한 중력 렌즈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우주 공간 전체에 그러니까 겉보기에 뭐 딱히 은하도 없고 은하단도 없는 그냥 텅 빈 우주 공간에 네. 암흑 물질이 계속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석구석 좀 낮은 밀도로 스며들어 있는 암흑 물질들의 중력 렌즈가 네. 작은 버전으로도 네. 여기저기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먼 배경 은하에서 우리 지구 사이에 중간중간 우주 공간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암흑 물질들이 이리저리 작게 뭔가를 휘어놓게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약한 중력 렌즈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구나. 그럼 강한 중력 렌즈든 어쨌든 암흑 물질로 인해 생겨나는 약한 중력 렌즈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착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곡이 생기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그 왜곡을 제거한 네. 실제 모습을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게 사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암흑 물질 때문에 중력 렌즈 효과로 휘어진 천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관측 영역에 휘어진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아, 그런가? 특히나 약한 중력 렌즈는 네. 극단적으로 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휘어진 은하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은하랑 부딪히거나 해가지고 은하 모양 자체가 미세하게 틀어진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약간 휘어진 저 친구가 네. 중력 렌즈 때문에 휘어진 건지 아닌지를 솔직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아까 제임스 웹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네.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면 굉장히 많은 은하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어서 네. 그 관측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의 수백 개 넘는 이제 은하들을 동시에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250시간 동안 575장의 사진을 찍은 결과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자리는 어딘가요? 저 위치가? 저게 예. 그 남반구의 6분위 자리 쪽일 거예요. 그래서 저런 관측을 하려면 네. 정작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먼 거리, 거의 100억 광년 거리까지 퍼져 있는 암흑 물질을 보고 싶은 거니까 코앞에 놓여 있는 가까운 별, 가까운 천체가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비교적 뻥 뚫린 곳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관측에서도 앞서 허블 망원경 때부터 우리가 주로 관측하고 있는 텅 빈 비교적 가까운 별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지 않은 이제 쪽으로 관측을 한 겁니다. 네, 허블보다 훨씬 이제 질 좋은 게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제임스 웹 때.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약한 중력 렌즈 같은 경우는 실제를 그래서 네. 그 시야 한쪽, 그러니까 한 방향 안에 들어오는 은하의 개수가 네. 수백, 수천 개까지 되다 보니까 네. 그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 안에 어떻게 암흑물질이 분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다 휘어져 있는 애들의 모양을 일관되게 다 복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 이 은하들의 모양이 이랬다면 여기 암흑물질이 이렇게 분포해야 여기에서 관측되고 있는 이 약한 중력 렌즈의 효과를 한 큐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네네네. 하는 그 단 하나의 답을 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어진 애가 하나만 보이면 네. 통계적으로 분석조차 할 수가 없는데 네. 휘어진 애가 수백 수천 개가 한꺼번에 보이니까 이 일대에 암흑 물질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단서가 수 있는 많아지네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 예. 그럼 제임스 웹이 암흑 물질 지도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린 거죠? 네, 이번에 맞습니다. 지도를 그린 것도 그런 네. 식으로 유출을 해서. 예. 그럼 이번 연구에서 또 이제 유의미한 발견이라든지 없습니까? 소개해 주실 만한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관측한 영역을 코스모스 영역, 코스모스 필드라고 하는데 이 동일한 영역을 사실 앞서 허블 망원경으로도 관측을 했었고 네. 그 비슷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허블 관측 때 했던 분석 결과랑 이번에 제임스 웹의 더 뛰어난 성능으로 분석한 결과를 단적으로 비교하면 네. 그 암흑 물질 지도, 퍼렇게 표현된 그 지도의 퀄리티가 네. 확실하게 향상된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더 세밀하게 이어진 어떤 암흑 물질의 그 흐름 같은 거, 필라멘트라고 부르는 그런 띠 구조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중간중간 더 높은 밀도로 뭉쳐있는 암흑물질 덩어리들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필라멘트 띠 구조라고 하는 건 저기선 안 보이죠? 저기서도 이제 사진을 좀 더 확대를 네네네네. 나중에 하게 되면 예. 좀 더 이제 기다란 흐름 같은 게 드러나게 되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우주에 은하들이 분포하는 지도를 그려보면 네. 은하가 아무렇게나 분포하지 않거든요. 은하들이 마치 그물처럼 기다란 띠를 그리면서 이어져 있고 또 그 은하들의 흐름이 막 여기저기 매듭을 짓고 꼬여 있어요. 예. 그래서 축구장 그물처럼 이렇게 꼬여서 분포하는 은하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네.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은하들, 빛나고 있는 별과 은하들만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당연히 암흑 물질들도 그런 흐름을 같이 따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축구장 그물 같은 구조를 네. 암흑 물질들도. 왜냐하면 네. 은하가 만들어졌다는 건 네. 애초에 중력이 강한 곳으로 물질이 모여서 거기에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빚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애초에 태초부터 네. 암흑 물질이 먼저 모여들고 가닥을 만들고 별 가스 물질이 모일 수 있을 만한 통로를 먼저 개통시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은하가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길목을 네. 처음에 잘 닦아놓는 역할이 암흑 물질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밀도가 높아서 중력도 다른 곳보다 강한 곳이 설정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암흑 물질이 먼저 네. 중력에 더 예민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암흑 물질이 먼저 태초에 모여들어서 네. 나중에 별과 가스 물질이 많이 모일 수 있을 만한 영역을 만들어 두고 네. 그게 이제 우주 거대 구조의 어떤 뼈대가 되는 거죠. 토대가 되고 예. 그 토대를 발판 삼아서 나중에 가스 물질이 더 모여들고 별이 만들어지고 빛나는 은하가 만들어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암흑 물질 구조는 네. 나뭇가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나중에 만들어진 은하들은 그 나뭇가지를 따라 피어난 나뭇잎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구조가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구조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네. 사실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중력만 있으면 알아서 만들어져요. 그 구조로? 네. 그래요? 왜냐면 이제 빅뱅 직후에 초기 우주가 빵 하고 만들어졌을 때 네. 당연히 우주의 밀도 분포가 네. 완벽하게 고르지 않았을 거예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에 모래알을 하나름 쥐고 있다가 바닥에다가 팍 던졌어요. 네. 그러면 바닥에 흩뿌려진 모래알들이 완벽하게 다 같은 간격을 뜨고 같은 간격을 띄우고 예쁘게 분포할 리가 없죠. 그렇죠. 방바닥 어느 한 구석에는 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딘 좀 밀도가 낮게 휑하게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네. 초기 우주에 랜덤하게 밀도가 높았던 지역, 낮았던 지역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 미세한 작은 밀도 차이를 이제 씨앗으로 삼아서 밀도가 조금 더 높았던 지역은 중력도 조금 더 강하니까 네. 주변 물질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네. 밀도가 조금 낮았던 지역은 물질을 더 사방으로 빼앗기고 밀도가 더 낮아지고 네.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약간 이걸 좀 이제 천문학자들 중에 짓궂게 표현하면 네. 우주 버전의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주 버전의 빈익빈 부익부 그렇죠. 태초에 네. 밀도가 찔끔 더 높았으면 밀도가 더 높아지고 네. 밀도가 낮았던 지역은 더 낮아지고 네. 그래서 밀도가 높았던 지역은 결국에 암흑 물질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네. 은하가 만들어지고 물질을 빼앗긴 쪽은 계속 그냥 휑한 휑한 상태. 지금도 은하가 거의 없는 텅 빈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오직 암흑 물질만으로 뭉친 그런 특성도 있는 것 같은데. 아 무슨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제임스 웹으로 발견된 네. 이 암흑 물질 거대 구조, 네. 다크매터 스트럭처가 정말 더 넓게, 네. 더 거대한 스케일로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게 맞다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암흑 물질 덩어리는 모여 있지만 네. 그 안에 딱히 빛나는 별과 은하가 보이지 않는 순수한 암흑 물질 덩어리도 충분히 어딘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중에 은하가 또 그렇죠. 탄생하는 아주 먼 훗날엔 또 아. 거기에서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게 이제 우주론적으로 그 나름 의미가 있는 게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말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암흑 물질의 정체는 아직 몰라요. 네. 그러면 정체를 알려면 네. 암흑 물질이 이왕이면 더 많이 모여 있는 그 음. 우물을 찾아야겠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러면 암흑 물질 덩어리가 순수하게 모여 있는 곳이 있다면 다른 방해 없이 순수하게 암흑 물질 입자들끼리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흔적 같은 거를 네. 더 깨끗하게 네. 순수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네. 앞으로 먼 훗날 암흑 물질의 실체와 특성을 더 디테일하게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 실험 무대를 네. 또 미리 찾아본다는 측면에서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다른 변수를 최대한 배제하고 네. 암흑 물질 연구하기 좋은 곳이네요. 거기는 암흑 은하라고 하나요? 아 맞습니다. 아, 우주에서 은하가 탄생하는 일종의 둥지 역할을 하는 곳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은하도 예전에는 그냥 암흑 물질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밀집해 있던 그런 터였네요.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 이게 약간 예. 과학자의 어휘라서 그런데 예. 그랬겠지만 예. 우리는 항상 100%는 100%는 아니니까?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 천문학자들이 암흑 물질 연구를 그렇게 순수 암흑 물질 덩어리가 있는 곳을 포착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왜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까? 암흑 물질은 아직 우리가 정체는 모르지만 네. 현재 알고 있기로는 빅뱅 직후부터 네. 어떻게 somehow 만들어져서 우주의 거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이상한 애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대 우주론에서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구성 물질을 비교해 보면 네. 사실 우리가 익숙한 내 몸, 지구, 태양, 빛나고 있는 가스, 구름과 별 이런 익숙한 일반적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 원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네. 우주 전체 구성 물질의 4%밖에 안 돼요. 꼴랑 4%뿐이고 나머지 96%, 7% 가까이가 다 정체를 알지 못하는 애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한 70%가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우주를 더 팽창시키고 있을 거라고들 이야기하는 가상의 에너지가 있고 네. 그리고 암흑 물질 이 나머지 또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주에 대해 알고 싶다면 네. 암흑 물질을 연구해야 되는 건데요. 나사의 새로운 우주 망원경이죠. 낸시 그레이스 로먼도 이제 발사 임박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그 허블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천문학자죠. 낸시 그레이스 로먼의 이름을 딴 아주 멋진 우주 망원경이 이제 거의 다 모든 조립을 끝내서 지금 발사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켓들이 잘 준비가 마무리되면 보통 남반구 위주로 그 이제 관측을 시작해서 네. 본격적으로 북반구 남반구 할 거 없이 이제 지구 주변을 다 관측을 하게 될 텐데 네. 이 낸시 그레이스 로먼의 특징은 이미 올라가 있는 허블이나 제임스 웹보다 더 넓은
앵글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는구나.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로먼이 무사히 올라가 준다면 네. 허블과 비교했을 때 거의 4,000배까지도 더 넓은 암흑물질 지도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는 그 우주 지도에서 조각 하나를 본 거지만 네. 그 4,000조각을 모으면 어느 정도는 우주 전체의 암흑물질의 구조, 그 거대 구조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해상도도 괜찮고. 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뛰어나고. 네. 알겠습니다. 올해 말에 발사 예정인데요. 네. 예, 제임스 웹보다 4,400배 더 넓은 영역에 또 암흑물질 지도를 또 작성해 주겠네요. 맞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충분히 들어보고 싶어요. 궁금해서. 요새 AI 망원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원리가 어떻게 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예. 그 사실 천문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조력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천문학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기반의 과학이에요. 별과 은하 사진을 찍으면 네. 그거를 컴퓨터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만들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사람처럼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이걸 하려면 인공지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현대 천문학은 필연적으로 빅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한번 다룰 때 데이터가 막 은하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데이터 용량으로만 따지면 뭐 수십 페타바이트 막 그렇죠. 이렇게 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분류한다고 할 때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냐면 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타임 시리즈, 시계의 네. 열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뭐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거나 네. 변광성들 혹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폭발이 벌어진다거나 초신성 같은 것들 또는 똑같은 방향의 하늘을 계속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슉 지나간다거나 소행성 같은 것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방대한 데이터에서 알아서 찾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분류해 놓은 좋은 그 훈련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기계가 똑같이 학습을 해서 네.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내는 이제 그런 방식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 최근에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했던 데이터 거의 몇억 개를 다시 인공지능이 몇십 시간 만에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 좀 이상하게 생긴 중력 렌즈 이미지 또 이상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는 은하들 이런 것들을 네. 알아서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허블이 찾은 거 몇억 개를 네. 몇십 시간 만에 다 분석해서. 아마 제 기억에 거의 1억 개 가까운 사진을 분석해서 한 70시간 만에 분석을 했을 거예요. 대단하다. 옛날에는 막 설명해 주시기로 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막 지금 곳곳에 찍은 거 네. 그런데도 되게 의존해서 도움받고 막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이제 AI가 72시간 동안 찍은 거 72시간 만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지용배 교수도 AI 망원경 이런 걸 활용을 하시겠네요. 네. 저도 지금 다른 학교에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입의 은하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 은하들의 특징을 뭔가 좀 더 자동화해서 네. 파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베라 루빈이 암흑물질 그거 찾아냈잖아요. 네. 온갖 멸시와 괄시를 이겨내고. 네. 근데 베라 루빈 천문대 얼마 전에 그 정상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도 암흑물질 많이 찾겠네요. 그럼요. 베라 루빈 천문대는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된 목적이 이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 두 가지를 100억 광년 이내에서 이제 우주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우주 어디에 얼마나 얘네가 모여 있는지 이런 거를 더 세밀한 지도로 그리겠다라는 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138억 년의 세월을 파헤치려면 인공지능의 어떤 도움 그리고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또 천문학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앞으로 암흑물질 연구 뭐 어떤 결과와 기대를 갖고 계신지 일단 듣겠습니다. 일단 천문학과 물리학 모두가 네. 뛰어들어야만 암흑 물질의 정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가 사실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갈 수 없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천체를 보면서 네. 암흑 물질이 이런 특성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천문학자의 역할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뭐 예를 들면 암흑 물질이 입자라면 이 정도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 정도 질량을 갖고 있을 것 같아라고 저희가 후보를 좀 추려주면 이제 그 후보 안에서
또 실험을 직접 지구에서 하는 입자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이 후보는 아닌 것 같고 얘는 맞는 거 좀 낌새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더 이제 와닿는 실체적 증거를 또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가 할 수 있는 일, 또 물리학자가 해 주어야 하는 일, 네. 이 모두가 만나야만 머지않아서 암흑 물질이 적어도 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미래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암흑 물질을 포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암흑 물질을 포집하는 거는 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냉정하시네. 그 암흑 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던 이유 자체가 네, 네, 네.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물질, 아까 전체 우주에서 4% 정도 해당한다고 했던 일반적인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네. 하고도 일체 상호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예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한들 네. 암흑 물질을 담아두면 그냥 네. 그대로 뚫고 날아갈 겁니다. 뚫고 날아간다. 네. 혹시 아. 암흑 물질 관련 뭐 요새 뭐 두드러지는 학설이나 네. 뭐 그런 거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암흑 물질 관련해서 네. 약간 이제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물리학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힌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제발 그러길 바라는 마음, 어떤 바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흑 물질은 어떤 용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일반 물질과도 일체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암흑 물질이 빛하고도 상호작용을 안 하고 일반 물질하고도 상호작용을 일체 안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얘네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학의 대상이 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냥 유령 같은 친구가 되어 버리는 건데, 네. 근데 그렇게만 해버리면 네. 암흑 물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유의미한 논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바람을 갖고 있냐면 네. 적어도 네. 암흑 물질이 자기들끼리는 상호작용을 해서 네.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감지 가능한 네. 뭐 감마선이나 자외선 같은 그런 빛 같은 게 새어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 섞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암흑 물질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어떤 높은 밀도의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네. 거기에서는 암흑 물질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빈도가 그나마 높을 테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빛을 내는 그 가능성,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네. 지극히 낮다고 하더라도 가끔씩은 그런 게 벌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 그냥 진짜 강태공의 마음으로 네. 세워라 내워라 보다 보면 언젠가 뿅뿅 하면서 네. 암흑 물질들 간의 상호작용의 흔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암흑 물질이 진짜 있다라는 좀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천문학자들이 있고요. 실제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네. 나온 게 없나 보네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네. 그 페르미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이 있는데요. 네. 얘가 우리 은하 중심부를 오랫동안 겨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암흑 물질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중력이 강한 곳에 많이 있을 거고, 네. 우리 은하에서는 우리 은하 중심이 제일 중력이 강할 테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그 운 좋은 어떤 암흑 물질끼리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게 네. 페르미로 이제 페르미는 감마선을 찍거든요. 예. 근데 감마선으로 찍어 보니까 우리 은하 중심에 예상보다 강한 감마선이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추가 감마선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암흑 물질의 흔적 아니야라고 이제 일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확실치 않고. 암흑 물질 간의 상호작용이 아닌 네. 조금은 지루한 재미없는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게 정말 암흑 물질이 자기들끼리는 간헐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증거야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머리도 쓰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암흑 물질이 조금 불친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알아내는 과정은 말씀하신 감마선 이런 거는 약간 그때 코로나 열 감지기 비유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열을 이렇게 예전에 출입문 다닐 때 네네. 어떤 부분 빨갛고 노랗고 이런 맞습니다. 것처럼. 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말했던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 네. 로키가 시력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지구의 시계를 보여줄 때도 아, 약간 네, 네. 입체감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음파로 네. 변환을 해서 보는 그렇죠. 약간 그런 원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비유하면 네. 적어도 암흑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도 로키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로키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암흑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시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 사실 비슷한 처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암흑물질 얘기 언제 들어도 참 신비로운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우리가 포털 사이트 지도처럼 또 암흑물질 지도를 우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임스 웹이 그린 암흑물질 지도 이야기 지용배 교수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